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 교과목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하게 지난 주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드렸던 내용은 주로 부유성장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유성장 공정을 다시 요약을 하면 미생물을 최적당 분산 효과가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택해서 미생물에게 이제 산소도 공급하고 유기 물질을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하수에 유기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이 부유성장 공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질소와 인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정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부착 성장 공정하고 복합 생물학적 처리인데 이번 시간에는 주로 부착 성장 공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어태치드 그로스라는 것은 마이크로비얼 미생물이 어디 붙어서 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붙어 있어야 될 미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미디어라는 그 자체를 이 기술을 처음 개발을 할 때 미생물을 어디다 붙일 건가, 어떻게 붙이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트리클링 필터라 그래서 살수여상, 그러니까 물을 적절히 뿌려서 어디에다가 여제 미디어 위에다가 뿌려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살수여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트리클링 필터라 그러고. 자, 그러면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유성장 공정은 이제 미생물이 공급해주는 이 공기 방울에 의해서 반응조 내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지만 살수여상이나 지금 부착성장 공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미생물이 이리저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미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수여상이라고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하는 이런 방법을 회전 원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otating by contac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BC.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니까 한번 유기 물질이 지나가고 나니까 미생물이 따라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착 성장 공정하고 부유 성장 공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방법에서 이제 이 생물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미디어에 미생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그 자체가 막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생물막, 바이오멤브레인이라고 그럽니다. 생물막. 또는 이것은 이제 살수여상하고 침지식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살수여상은 미디어 자체에 공극이 있어서 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데 이 침지식은 뭐냐면
그 공간 내에 살수 여상에 해당되는 여제나 회전원판에 해당되는 그 여제를 담궈서 처리를 하는, 뭐 그래서 침지식이라 그럽니다. 침지지라는 것은 연못지자인데 그래서 이제 부착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침지식 부착 성장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탈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착 성장 탈질이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살수 예상이라는 것에서 본다면 이게 비침지식입니다. 위에서 물을 뿌려서 살수 예상, 물에 뿌려서 비침지식 부착 성장 공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바이오 멤브레인이라고 했습니다. 생물막을 함께 사용하는 부유 성장 공정. 이 침지식이면서 여기 있습니다. 침지식이면서 부착 성장 공정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침지식 부착 성장 호기성 공정. 호기성 공정은 오래도록 두면 물 속에 공급되는 그 물에 산소가 빨리 소모를 하기 때문에 혐기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호기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침지식 부착 성장 호기성 공정. 자, 침지식이라는 것은 트래킹 필터나 RBC나 이런 것들을 담궈하는데 그 표면에 미생물을 부착을 시켜서 성장시키는, 거기다 공기를 공급하는 이런 방법을 침지식 부착 성장 호기성 공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착 성장의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발달해 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부서진 돌, 쇠석, 이제 깨진 돌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많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석유화학 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여제를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생물막 반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쇠석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정이죠. 생물막, 그게 깨어진 돌이나 플라스틱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고정 생물막 반응기랍니다. 1890년에 영국에서는 부서진 돌, 깨진 돌을 가지고 접촉 여상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수성 반응조라는 것은 일종의 침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제 접촉을 하고 그 다음 12시간이 지난 후에 물을 내보내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1950년대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석유화학 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여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이오 타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 10년쯤 지나서 10년대 1960년대 RBC, Rotating Bioreactor, 뭐 이런 의미죠. RBC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침지식이 먼저 개발이 됐으니까 비침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침지식 부착 성장 공정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부서진 돌이나 플라스틱을 공극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쌓아놓고 그 위에다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살수 여상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에너지를 별로 사용을 하지 않죠. 에너지 사용이 별로 없고 대신에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벌킹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잠겨 있지 않는 상태니까 반응조가, 그래서 슬러지 벌킹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그 장치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하나의 이 장점에서는 이제 이 독성 충격 부하로부터 이제 회복이 빠르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표면에 붙어있던 미생물이 독성에 의해서 상당히 이 고통을 받을 때 그 다음에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비침지식에 왜냐면 순간적으로 이게 만약에 쇠석이라 그러면 위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서 퍼집니다. 그죠? 이 표면에 붙어있던 이 미생물이 유기물질이나 또한 이제 탈질, 뭐 질산화 탈질을 하는 미생물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넣어준, 그러니까 유입된 유입수의 수질이 빨리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유출수의 수질에서 BOD와 TSS의 농도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좀 추운 지방에서는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쇠석에 미생물이 많이 붙어 있을 때, 이게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접착력이 떨어질 경우에 이것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슬러지가 탈리한다 이렇게 합니다. 슬러지가 탈리한다. 그럼 이 탈리하는 미생물을 다시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미생물이 와서 이 표면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이 제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화인 제거를 하려면 부유성장 공정에서 우리가 봤듯이 힘기 공정과 무산소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소인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탁도는 여기서 탈리가 되는 미생물에서 활성 슬러지 공포보다 높다. 이 말은 TSS 농도가 높다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비침지식 부착성장 공정에서 유입되는 그야말로 이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온도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탈리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수질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농도가 좀 낮아야 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막을 함께하는 부유성장 공정에서는 당연히 쇠석이나 플라스틱 같은 모양을 한 이런 거를 우리는 담체라고 하는데 이 떠돌아다니는 담체가 있어야 됩니다. 부유 담체가 있어야 되고 생물막을 감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미생물이 성장을 하도록 하다가 미생물이 성장하면 무거워지면 여기서 탈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유성장 공정과 함께하는 미생물을 가지고 하는 막을 가지고 바이오멤브레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담체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슬러지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침전성이 향상이 고형물 부하가 감소되고 운전 비용의 증가가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침지식 부유성장 공정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지식 부착성장 공정은 이제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 왜 그렇게 되냐면 유동상이라는 것은 물에 공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이 담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쇠석이나 이런 것도 무거운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석유화학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유동상 매제 그러니까 미디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공업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스티로폼 같은 아주 가벼운 아니면 다른 플라스틱에 공기를 불어넣어줘서 이제 가볍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게 하는 유동상 반응조.
뭐 그러니까 이제 상향유도 할 수 있고 하향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침지식이면서 공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생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큰 장점은 활성 슬러지 공정보다 일단 부지 소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수여상으로 본다면 어떠냐 하면 쇠석의 평균 깊이를 1.8m 위에서 상부에서부터 이게 만약에 전체의 반응조라 그러면 이 안에 쇠석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때 이 깊이를 1.8m 그 다음 플라스틱 여제의 깊이를 플라스틱으로 할 경우에는 4에서 12m 이 쇠석은 이 깊이가 좀 얕고 그다음 플라스틱 할 경우에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 살수유상 앞에 1차 침전지를 설치를 해서 유입되는 유입수의 SS 공급이 낮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수유상 앞에 1차 침전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슬라임층을 형성하는데 통성염기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임의성, facultative라고 해서 산소가 있어도 되고 별로 없어도 되고 뭐 이런 박테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점액, 슬라임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액층의 두께가 10mm까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1cm 이상이 되면 무거워서 이 표면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슬러지 탈리라 그럽니다. 슬러지 탈리가 되니까 이까지 정도 뭐 어떻게 보면 5mm 정도까지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살수예상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arm입니다. arm 물은 밑에서 올라와서 이 방면에서 물이 뿌려집니다. 살수, 물을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빙빙빙빙 돕니다. 살수여상 빙빙빙빙 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제 칠면 살수여상이라 해서 사실은 이제 이거 원형이고 그죠? 재래식으로 얕은 쇠석. 아까 얼마였냐면 한 1.8m라고 그랬죠? 한 1.8m. 그죠? 한 1.8, 2m 이내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구는 조금 높아졌죠. 역시 이제 물이 내려오는 게 보이죠. 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빙빙빙 돕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7면을 해도 되지만 8면도 있고 4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7면, 6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수여상의 이제 방법, 물을 뿌려서 하되 이것이 공급이 고르게 공급이 되도록 점점 회전을 시키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여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살수여상의 여제를 보면 쇠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갈, 그 다음에 깨진 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쇠석이라 그럽니다. 쇠석,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이제 나무로 만들었을 때, 이것도 고정이죠. 고정. 이것도 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의성 충진물은 어떤 것이었나 하면, 부유성장과 더불어 생물막을 이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이 네 가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각을 지면서 경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물이 이게 이제 침지식일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침지식이죠. 물이 상향류로 올라갈 때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미생물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홀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미생물을 많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허니콤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그만큼 그 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떨어져야 될 미생물들, 집단들 이게 물이 올라가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vertical flow가 있습니다. 이제 상향수가 있고 교차 흐름이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크로스 플로어도 있고 이제 버티컬 플로어도 있고 뭐 이런 플라스틱 여제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제가 있습니다. 살수여상의 여제를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에 부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하 기준. 부하 기준은 이제 로딩이라고 보죠. 로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없애야 될 유기물질, 없애야 될 유기물질의 농도를 우리는 부하라고 합니다. 로딩입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바이오매스를 사용을 할 때 이게 미생물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우리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생체량 정량화가 어렵습니다. 그 활성슬래치 공법의 부유성장에서 SRT와 FMB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고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살수여상에서는. 그래서 부착 미생물이 또 균일하지도 않고 그다음 부착 미생물의 두께가 변합니다. 아까 여기서 본 듯이 이 크로스나 버티칼로 다니면서 미생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면적에 미생물이 얼마나 붙어 있다든가 성장이 얼마나 됐든가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부착 미생물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착 미생물의 두께가 변하고 생물 고형물의 농도가 변하게 됩니다. 뭐 구태여 이런 무게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방법에서 그러면 BOD는 얼마나 제거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어떻게 예상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식이 이렇습니다. BOD 제거의 설계를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방법으로 이제 합니다. 이 식이 이렇습니다. 이 효율, efficiency입니다. efficiency. 1단 여상이라는 것은 이런 큰 쇠석을 가진 이 살수여상 반응조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 있을 때 여상의 BOD 제거 효율에 대해서 값을 우리가 E1이라고 합니다. 이 식이 실험식입니다. 100을 나눕니다. 1 플러스 0.4432의 스퀘어 루트에 W1을 VF로 나누는 겁니다. V는 뭐냐면 여제의 부피입니다. 이 여제 전체의 부피. 공극을 다 빼고 여제의 부피. 그 다음에 이제 F는 재순환 개수. 이 재순환 개수는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V고, W1은 뭐냐? BOD 부하량입니다. 하루에 예를 들면 뭐 50mg per 리터 또는 150mg per 리터, 이걸 계산을 하면 kg per day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반응조가 두 개다, 연결되어 있다 할 때는 이거를 E2라고 합니다. 그럼 E1에 대해서 효율을 우리가 받겠죠. 뭐냐면 여기에서 E1을 계산을 했죠. F에 대해서 유입되는 유입수의 농도도 있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응조, 살수여상 반응조의 효율을, 제거 효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E2는 또 100을 나눕니다. 1 플러스 0.4432를 1 마이너스 E1, 아까 효율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W2는 E1에서 나온 배출수의 부하량입니다. 그 다음 V는 당연히 앞에 있던 여기에 있는 살수여상의 부피이겠고, F는 역시 여기서 얘기한 F의 재순환 개수가 되겠죠. 몇 번 돌리느냐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시 반복을 하면 E1이 계산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살수여상이 하나 있을 때 계산을 하거나 또는 두 개 있을 때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의 효율이겠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E2는 이런 계산을 합니다. 반드시 E1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배출된 배출수의 농도가 얼마냐면 W2입니다. 그 다음에 E1은 앞에서 했던
살수 여상의 효율을 E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E1과 E2에서 자, 그럼 뭘 해야 되면 앞에 있던 F하고 R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F가 있습니다. 그죠? F는 그럼 뭐냐, 이게. 이 재순환 개수입니다. 재순환 개수. 그럼 F는 1 플러스 R인데 재순환비 그러면 몇 대 몇이냐 이 말은 몇 번 돌리느냐 이런 뜻입니다. 재순환비, 재순환 개수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주어지기도 하니까 뭐 일반적인 식이니까 여러분이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북 예제 11-3에 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E1과 E2의 효율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순환비는 두 번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2대1입니까? 자, 그러면 E 플러스 E1 플러스 E2 그럼 여기에 뭐 E1과 E2는 동일하다 그랬고 이 방정식 계산하니까 깊이는 1.83m고 2단 그 두 개가 살수 여상이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유입수가 200mg/L이고 유출수가 25mg/L입니다. 그러면 이 효율이 어떻게 되냐면 200 빼기 25를 200으로 나누면 87.5%가 전체 처리 효율입니다. 그러면 이게 E2라는 것은 1-E1이죠. 그럼 그게 0.875죠. 그럼 결국 E1과 E2는 같다 그랬으니까 이 방정식을 보면 E1 플러스 E2 마이너스 E1, E2 뭐, Y 이퀄 A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뭐 이런 방정식 2차 방정식에 의해서 E1, E2가 같다고 보면 이 값이 얼마 0.646이 됩니다. 64.6%다. 이렇게 봅니다. 64.6%. 자, 텍스트북에 있는 수치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고쳤습니다. 어쨌든 유출수가 최종 유출수가 25mg/L이 됩니다. 그죠? 재순환비가 2대1이고 Q가 유입수의 유량이 얼마냐면 7,570m³/D입니다. 1차 침전지에서 효율이 35%입니다. 그럼 1차 유출수는 얼마이냐 하면 사실은 1차 침전지의 35%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35% BOD가 제거가 됐겠죠. 제거가 됐으니까 65쯤 되겠죠. 0.6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유입수가 얼마냐면 200이었습니다. 250이 아닙니다. 200입니다. 200. 200을 넣으면 결국 계산하면 1차 유출수 BOD가 얼마냐면 130mg/L 또는 g/큐빅미터가 됩니다. 그럼 W1은 어떻게 되냐면 이 초기의 농도가 이거 얼마냐면 1차 유출수의 초기의 농도가 130입니다. 130. 이 톤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 984.1kg BOD/day 이렇게 됩니다. W1은 자, 그러면 W1은 계산했습니다. W1 계산했고 F를 계산해요. V는 어떻게 계산하면 그러면 A는 V를 D로 나눈 겁니다. 깊이가 얼마나 1.8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V를 알아야 되겠죠. 이 V는 어떻게 계산하냐니까 E1에서 이 계산을 0.4432에 1234에 그죠? W가 그래서 이제 이 V가 있고 그 다음에 F로 계산했습니다. 그죠? F가 얼마였냐면 0.28이었습니다. F가 0.28. 그래서 이 A는 얼마냐면 212제곱미터입니다. 212m 제곱. 여기에서 F가 2.08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이게 E1이 64.4. 그 말은 64.6%라 이 말입니다. E1이. 자, 그 다음에
이제 E2를 계산해야 되겠죠. E2. 그러면 W2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E1에서 W1에 유입되는 것은 초기에 유입된 유입수입니다. 그죠? 초기에 유입되는 수가 얼마였냐면 984가 어디로 가냐면 W2로 갑니다. W2로 가죠. 역시 마찬가지로 64.6%의 효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1 빼기 0.646 곱하기 앞에서 계산했던 984.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V가 이게 이 깊이가 1.8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212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W2를 계산을 하면 984.1 곱해가지고 얼마냐면 W2는 348.37 그죠? 그게 34 이게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37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잘못되긴 되어 있습니다. 이 V가 얼마였냐면 이걸 구하는 거죠. 이게 2.08은 앞에서 계산했던 거고, 그래서 V가 1096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옛날식 1단 제거 효율이 이제 E1이었겠죠. E1. 그 다음 2단 살수 요상은 이 계산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순환율이라고 그랬죠. QR에다 Q를 나누면 1대 2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F는 1 플러스 R을 분자에다 두고 분모에는 1 플러스 0.1R의 제곱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상의 직경을 계산해서 비록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만 1096 큐빅미터에 깊이가 1.83입니다. 그럼 599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결국은 1여상과 2여상의 직경이 달라지겠죠. 그럼 각 여상의 BOD 부하를 계산하면 왜냐하면 이 전체의 최적이고 두 번째 여상의 전체의 최적이 이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됐냐면 E1과 E2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최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첫 번째 여상의 BOD 부하는 얼마냐면 3.18kg per cubic per day이고 두 번째 여상의 BOD 부하는 0.40kg per cubic per day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설명했는 대로 실제로 첫 번째 여상과 두 번째 여상의 효율이 동일하기도 하고 이 두 번째 여상은 첫 번째 여상의 유출수를 가지고 이 처리 효율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두 번째 여상의 최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전원판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원판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미생물을 판에다가 둥그런 판에다가 붙여서 빙빙빙 돌립니다. 그러니까 회전, 로테이팅 이런 겁니다. 바이오 컨택터. 그러니까 회전 원판에다가 붙여서 빙빙 돌립니다. 그래서 가벼워야 되니까 원판 재료. 초기에 원판 재료는 이제 철성분 또는 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폴리에스터가 아니고 이 석유화학 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폴리스타이린이나 PVC 뭐 다른 다양한 재료를 썼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RBC랑 회전 원판법이랑 쇠석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미끄러우면 미생물이 오래 붙어 있질 않습니다. 또 너무 거칠거칠하면 미생물이 너무 오래 붙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붙어 있으니까 박리도 잘 안 되고 미생물이 혐기화가 됩니다. 혐기화가 되니까 그걸 또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마찰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면적은 한 개당 9,300 내지
14,000제곱미터 정도의 표면적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면적은 원의 면적은 A는 파이 r 스퀘어죠. 그러면 이제 반경이 얼마가 될 건가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회전수는 1분당 한 번 내지는 1.6 또는 이제 회전수가 0.5번 분당 0.5 굉장히 천천히 돕니다. 그 이제 대기 노출이 되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침지식이 되면서 침지될 때는 BOD 공급으로 되면서 이제 산화가 되고 그 침적의 정도는 이게 원판이라 그러면 이게 샤프트가 있겠죠. 샤프트의 100%를 담궈버리면 완전 침지식이 되겠고 어떤 때는 이 센터보다 좀 덜 담그는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침적되어 있는 시간보다 짧아야 될 때는 40% 또는 좀 더 깊이 담궈야 될 때 이건 이때는 이제 샤프트가 여기 있으면 물은 한 반 이상이 잠기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제 회전 원판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